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연산동 유명한 할매의 소름 끼치는 귀신 이야기. 부산 연산동에 유명한 할매가 있었어. 그 할매는 한 6년 정도 신점을 보다가 효능이 다했다고 점을 그만두셨는데 산 근처에서 공양 기도를 올리고 소일거리 삼아 심심풀이로 점을 봐주곤 하셨지. 당시 내가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주역이나 관상을 보던 때였어. 그땐 관상과 주역이 진짜 미래를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땐 내가 참 어리석었어. 돈이 곧 행복이라고 외쳤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해 예전에 점 볼 당시에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택시를 타고 연산동의 어느 구역까지 찾아갔어. 참고로 연산동은 8동까지 있을 만큼 아주 큰 지역이야. 여차저차 쌓이길을 따라가니 산 입구 근처에서 그 집을 찾았지. 하지만 할매가 안 계셨고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어. 2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할매가 돌아오셨어. 그때부터 나는 말했지. 할매님, 복채 3만 원 드릴 테니 제 점 말고 귀신 본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할매는 깔깔 웃으며 나를 보셨는데 웃는 얼굴이 후덕하면서도 어딘가 무서웠어. 한쪽 눈이 사파리였거든. 할매님이 일단 들어오라며 차를 주셨는데 쓴맛이 나서 별로였지만 맛있다고 했지. 그러자 할매가 섬뜩하게 쳐다보며 말했어. 맛없으면서 있는 척 말어. 순간 놀라서 물었어. 할매님 제 마음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할매가 웃으며 말했지. 나도 이거 맛없어. 그 말엔 나도 빵 터졌어.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귀신 이야기를 시작했지. 귀신에 대한 할매의 이야기. 귀신은 존재하는가? 있다. 그런데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 다 달린 귀신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혼은 죽은 자리에 남고 백은 자연으로 떠돈다. 원한을 가진 귀는 무엇인가? 억울하게 사고로 즉사한 사람의 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혼이 현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좋은 귀신과 나쁜 귀신이 있나? 대체로 조상 귀신이 나쁜 것들이다. 생전에 못다한 걸 자손을 괴롭혀 해하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생전에 깨닫지 못해서다. 죽음은 하늘의 뜻인가?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다. 억울하게 죽어도 그 또한 팔자다. 귀신은 무서워해야 하나? 100명의 혼백 중 2~3명만 사람을 해칠 마음을 가진다. 그들은 알아주지 않으니 해코지를 하는 거다. 하지만 살아생전의 인간일 뿐이니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퇴마는 효과가 있는가? 쫓아내려 하면 더 발악한다. 달래주는 것이 맞다. 귀신과 대화도 자주 하나? 혼백들에게 위로의 기도를 올리면 그들도 편해지고 나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일반인도 귀신에게 덕을 베풀 수 있나? 큰 길 사거리나 공사 현장에 술 한잔 정성껏 뿌리는 것도 기도다. 귀신과 친해져도 되나? 절대 친해지지 마라. 후손에게 큰일이 닥친다. 자살과 사고사로 죽은 사람들은 원귀가 되나? 아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귀신인 줄 아나? 모른다. 거의 100의 80은 자신이 죽은 걸 모른다. 종교에 따라 귀신을 다르게 보는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하느님은 신 중에서도 강한 신이라 조상 귀신도 물리친다. 신의 존재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 많이 믿으면 그 믿음이 곧 신이 된다. 귀신을 본다는 것이 무서운가? 지금 내 뒤에도 있다. 하지만 걱정 마라. 훗날 내 사고를 막아줄 할매다. 할매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와서 나는 그때부터 술을 삼가고 조심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할매가 말한 대로 3년 후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지. 내가 타고 있던 마티즈는 대부분 파손됐고 트럭 운전사는 중상을 입었으며 뒤에 타고 있던 소나타 승객은 사망했어. 하지만 난 타박상만 입고 무사했어. 정말로 그때 내 옆에 할매가 있었던 걸까? 이렇게 할매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돈과 명예, 권력은 부질없다는 할매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매가 해준 충고를 잊지 않고 있어.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 술에 취해 바다나 산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거든. 두 번째 이야기, 부적을 떼고 나타난 검은 형체.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곳은 경기도에 있는 산 중턱이었습니다. 그 집은 조선시대 우물가였던 곳을 메운 터에 지어진 집이었죠. 방 2개와 부엌 하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전형적인 판잣집이었습니다. 집 사정 때문에 저와 누나, 친척 한 분, 그리고 친할머니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집의 특징이라면 방마다 나무틀에 한지를 바른 미닫이 문이 있었고 집 안 방문 위와 출입문 위쪽마다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된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 부적에 적힌 글자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할머니께 여쭤보았지만 할머니는 알 필요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 저는 안방 문 위에 매달려 있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부적이 떨어질 듯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기에 의자에 올라가 부적을 떼어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죠. 가족들도 부적에 관심을 두지 않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누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자주 가위에 눌리곤 했는데 항상 같은 형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검은 형체의 긴 머리를 가진 무언가가 팔목을 꽉 잡고 자신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샛노란 눈동자만은 선명하게 보였다고 했죠. 그 형체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몸이 허약해져 밤마다 이불에 지도를 그리기 일쑤였습니다. 보약까지 지어 먹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 감기가 겹쳐 방에서 낮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른 채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워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은 캄캄했지만 전등과 TV가 켜져 있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안방 바닥에서 머리가 산발된 여자가 솟아오르더니 하얀 옷을 입은 채 제 양쪽 가슴을 밟고 서는 겁니다. 숨이 턱 막혀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여자는 고개를 숙여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 당황한 저는 허둥대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여자는 깔깔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는 제 쪽을 향한 채로 양손을 번쩍 들어 좌우로 흔들며 발을 번갈아 들고는 신이 난 듯 춤을 추었죠. 그녀가 제 가슴을 밟을 때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꿈이라면 빨리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자 여자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심장 박동도 서서히 안정되었고 몸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려던 할머니에게 방금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며 부적이 붙어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선가 스님 한 분을 모셔와 안방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소매에서 새 부적을 꺼내어 안방 문 위에 붙이셨습니다. 그 후로 누나는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았고 저 역시 밤마다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집은 등산로 부지로 지정되어 허물어졌고 지금은 우물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옛 생각이 나면 그곳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날 내게 나타났던 여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흉가에서 벌어진 이상한 죽음들.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하나 있어. 산 중턱에 위치한 그 집은 왼쪽의 군에서 가장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어. 그 집은 과거에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벌전을 받아 죽었다고 알려졌어. 무속인들은 남을 저주하거나 해치는 비방, 굿, 방수를 함부로 쓰면 신이 벌을 준다고 해. 이 부부 무당도 그렇게 벌을 받아 죽게 되었어.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신도들에게 큰 돈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과 굿을 시작했어. 결국 신의 노여움을 사 벌전을 받게 된 거지. 부인 무당은 뒷산에서 돈을 받고 퇴마의식을 하던 중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했는데 그때 옷에 불이 붙어 그대로 타 죽었어. 더 충격적인 건 그 굿을 돕던 다른 무속인과 악사들이 그녀가 불길에 휩싸여 허우적대는 걸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부인 무당은 숯덩이가 되어 죽어 있었어. 부인이 죽고 나서도 남편 무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계속 남을 저주하며 돈을 벌다가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하던 중 작두를 타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고 말았지. 그 뒤로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왔어.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과 함께였는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 아내는 2층 계단에서 칼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됐어.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린 상태로 피를 흘리며 부엌이 피바다가 되었고
자식들은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린 채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됐어. 이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하며 지냈고 결국 그 집은 철거되기로 했어.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려 할 때마다 사고가 발생해 인부들이 죽어나가며 결국 그 집만 남기고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 집은 2년간 비어 있다가 또 다른 부부가 이사 왔어. 이번엔 40대 부부였고 70대 할아버지와 고등학생 아들도 함께였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졌어. 며느리의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거나 손주의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녔고 사람들은 그가 노망이 난 것 같다고 수군댔어. 이 부부도 이유 없이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어. 아들도 갑자기 이상해져서 학교에서 미친 듯이 웃거나 책상에 머리를 박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자애들을 놀래키고 죽은 쥐를 아기 다루듯 교복 상의로 감싸고 다니기 시작했어. 동네 사람들은 이 집에 무당 부부의 저주가 있는 거 아니냐며 떠들기 시작했지.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안주인에게 집의 내력을 말해주며 굿이라도 하라고 조언했지만 이 부부는 타종교 신자라 이를 무시했어. 그러다 2주 뒤 추석날 남편이 아내와 아들, 아버지를 모두 살해하고 뒷산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부인 무당이 불에 타 죽었던 바로 그 장소였어. 마을 노인들은 이 모든 일이 무당 부부의 저주 때문이라고 확신했어. 그 후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 젊은 사람들까지 죽어나가기 시작했어. 내 기억에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어. 마을 이장은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 죽겠다고 생각해 무속인을 불러 구슬했어. 그런데 의식 도중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러치더니 이렇게 외쳤어.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자는 씨를 멸할 것이야. 그리고 무속인은 피를 한 바가지 토하며 쓰러졌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며 도망가 버렸어. 이 이야기를 들은 내 친척 할머니 만신께서는 벌전을 받은 무당 부부의 저주라고 말하며 우리 가족에게 그 동네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 이후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로 남아있어. 군청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그 집을 철거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를 당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어. 네 번째 이야기, 바닷가 아파트에서 들린 달그락 소리.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참 힘든 시기를 겪었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목포의 낡은 아파트에 대해 얘기해 볼게. 원래 우리 가족은 서울에 살았어. 아버지는 서울에서 광고기획사를 운영하셨고 직원이 10명 넘는 나름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셨대. 그런데 사기나 보증 문제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겹치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 결국 가족과 함께 아버지 고향인 목포로 급히 내려오게 되었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 살 집을 구할 돈이 부족했어. 마침 그때 새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뒤로는 탁 트인 바다가 보이고 전망도 좋은 14층이었어. 게다가 가격도 매우 저렴했지. 부모님은 서둘러 그 집을 계약했고 우리 가족은 바로 이사를 갔어. 창문을 열면 바다가 펼쳐지는 풍경과 단지 내에 유치원까지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 마음에 쏙 들었어. 하지만 어린 나로서는 서울 어린이대 공원 옆에서 살다가 바닷가로 내려오게 되니 많이 풀이 죽었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서울에 살 땐 나와 동생이 잘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사 온 후로는 늘 상처를 달고 살았어. 그리고 집에서는 자꾸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화장실 물 트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 그때 우리는 아파트에 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아파트 특성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하지만 바다를 매일 바라보며 살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자살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어. 6살 때부터 중학생이 되기까지 내가 목격한 투신 자살만 해도 10번은 넘었어.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밤늦게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렸대. 피곤했던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얼마 후 사이렌과 비명소리가 들렸어. 앞동 아파트에서 누군가 투신 자살을 한 거였지. 또 어느 날은 가족이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밑집 할머니를 만났어.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 그날 밤 그 할머니가 투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할머니도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인식하게 되었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물 트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TV가 켜지거나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곤 했어. 등 뒤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도 자주 들었지. 그런 경험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나는 머리를 감을 때 눈을 뜨고 감는 습관이 남아있어. 우리는 그때 어린아이였으니까 이런 일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부모님께는 그 집이 정말 힘든 공간이었나 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위에 눌렸고 악몽에 시달렸어. 처음에는 이게 아파트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대. 내가 9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기이한 꿈을 꾸셨다고 해. 꿈에서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혼자 자고 계셨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대. 일어나라. 이제 가자. 아버지는 순간 저승사자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을 꼭 감고 미동도 하지 않으셨대.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 너는 오늘부로 수명이 다했다. 미련 버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너무 무서워진 아버지는 밤새 눈을 감고 버티셨대. 그때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내일 다시 오마. 아버지는 꿈에서 깨어나셨지만 너무 두려워 출근도 힘들 정도였다고 해. 그날 밤에도 다시 그 꿈이 찾아왔어. 오늘은 너 꼭 데려가야 돼. 일어나라. 이번엔 더 무서운 목소리였대.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지만 갑자기 그 목소리가 조롱하듯 들렸어. 안 자는 거 아는데 이놈 봐라. 버티고 있네. 너무 무서웠던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고 버티다가 꿈에서 깨어나셨대. 아버지는 새벽에 대성통곡하며 어머니를 깨웠어. 놀란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흐느끼며 말씀하셨어. 나 내일 죽는데. 어머니는 곧바로 할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무당을 찾아가셨대. 무당은 이렇게 말했어. 진짜 저승사자는 아닐 거예요. 아드님이 어릴 때부터 사주가 좋지 않고 칼을 문 귀신이 따라다니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음기가 강한 집에 살게 되니 더 위험해진 거죠. 무당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아파트 뒤 바다 앞에서 제사를 지내셨고 음식을 바다에 뿌리셨어. 그 후로 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 않으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살던 집에는 원래 기러기 아빠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우울증으로 인해 그 집에서 자살하셨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갔던 거였지. 5번째 이야기, 누나의 영혼. 친한 친구 녀석이 술자리에서 잔뜩 취기가 올라 벌개진 얼굴로 나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늘은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이야기를 적어보려 한다. 다만 그 친구는 다음 날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했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중구난방이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편의상 이 친구를 정우라고 부르자. 정우는 대학교 입학 직후 학과 OT에서 처음 만난 친구였다. 검은색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조용하고 얌전한 인상의 남자아이였다. 처음 봤을 때는 그가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친해질수록 그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정우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정우의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적 돌아가셨다. 어른들은 그것이 불행한 사고라고 했지만 정우는 외가댁에서 친척 어른들이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사고 직전 정우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했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정우에게 아버지는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식탁 위에 용돈 몇만 원을 놓고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동거인처럼 여겼고 그에 대해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여러 애인을 사귀었다. 향이 진한 향수를 뿌린 어린 여자부터 족제비같이 생긴 아줌마까지 다양했다. 그중 족제비 같은 아줌마는 정우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줬다. 정우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아버지는 화려한 외모의 여자를 새엄마라고 데려왔다. 그 여자는 딸과 함께 왔는데 딸은 정우보다 4살 많았다. 새엄마는 히스테릭했고 정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성적이 떨어지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조금 늦게 귀가하면 1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방에 들어와 일기장과 핸드폰도 샅샅이 뒤졌다. 정우는 그런 새엄마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애 딸린 바람둥이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며 비꼬았다. 정우의 누나는 그런 새엄마를 미친년이라 불렀다. 누나는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와 터무니없이 짧은 교복을 입고 다녔다. 누군가가 지적할 때면 그저 깔깔 웃으며 새엄마를 도발했다. 새엄마와 누나는 서로 큰 소리로 싸우곤 했고 누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음악을 크게 틀었다. 정우에게 누나는 가끔 병신이라며 무심하게 비난했다. 누나와 정우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방학 때 부모가 집을 비우면 누나는 정우를 패스트푸드점에 데려갔다. 그곳은 정우에게 편안한 장소였다. 정우는 그때 누나가 틱틱 손톱을 튕기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러나 누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우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 후로 정우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눈을 뜨면 담배 냄새가 나고 누나가 손톱을 튕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경험이었고 그럭저럭 참아낼 만했다. 대학교에 합격한 정우는 자취방을 구하고 집을 나와 독립했다. 그 무렵 정우는 예쁜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잦아졌다. 꿈속에서 담배 냄새와 함께 누군가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상스러운 말이 들렸다. 그 경험이 반복되자 정우는 무당에게 상담을 받았다. 무당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며 모호하게 말했다. 정우는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 후로 가위에 눌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따금 담배 냄새와 손톱 튕기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제대 후 새로운 자취방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방에서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밤마다 악몽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네 발로 방을 뛰어다니며 정우를 향해 달려왔다. 결국 정우는 무당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다. 무당을 만나기 전날 낮 정우는 집에서 깜빡 잠들었다. 꿈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정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순간 담배 냄새와 함께 누군가 여자를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 여자가 누나였음을 확신했다. 누나는 긴 머리 여자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가며 정우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병신. 그 후로 정우는 긴 머리의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가끔 담배 냄새와 손톱 튕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날 정우는 나와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햄버거 세트를 샀다. 다음 날이 누나의 제사 날이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가족 중 아무도 누나를 챙기지 않아 매년 이렇게 햄버거 세트를 사서 제사를 대신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정우의 누나는 분명 그를 지켜주는 존재일 것이다. 그게 누나의 영혼인지 아니면 누나의 모습을 한 다른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6번째 이야기, 귀신을 잘 보는 사람. 저는 흔히들 말하는 헛것을 잘 보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막말로 하면 귀신을 보는 체질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여름이 되면 자연스레 이야깃거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자자,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거기 앉아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할지도 모를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솔직히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반바지에 흰 러닝 셔츠를 걸치고 다녔죠. 한 손에는 회색 나무 막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개울가에 풀숲을 뒤지며 놀았어요. 이름이 대충 봉구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 아이는 꼬질꼬질한 러닝 셔츠에 빡빡 민 까까머리, 그리고 어리숙한 표정과 쌍꺼풀 없는 눈을 가졌어요. 눈동자는 회색이었고 그 안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녔죠. 봉구는 마을에 제 또래 친구가 없던 저에게 거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항상 쌀이 대문 앞까지 쭈뼛쭈뼛 걸어와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뱀 잡으러 가자. 봉구는 충치투성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저는 봉구를 따라다니며 노는 걸 즐겼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때까지 풀숲을 헤매다가 한눈을 판 사이 봉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이름을 부르며 찾았지만 봉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려다 길을 잃었고 얼마 후 마을 어른들에게 붙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께 혼쭐이 났고 그 후로 봉구는 한동안 쌀이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저는 밤마다 괴이한 영상들과 소리들의 잠을 설쳤습니다. 부모님이 잠옷차림으로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모습,
매달린 할머니가 흰 천에 목이 감긴 채 매달려 있는 모습. 앙상한 손이 마루를 기어다니며 마루장을 긁는 소리.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에 놀라서 깼고 마음이 약해지자 그 영상들은 낮에도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소꿉놀이를 하다가 판 구멍 속에서 사람 누나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며 비명을 지르자 주인집 할머니가 뛰쳐나오셨죠. 저는 계속 울면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자초지정을 들은 뒤 팥죽을 쑤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봉구라는 아이는 주인집 할머니가 처녀 때 돌보던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뱀을 잡으러 나갔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추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파트 앞 정육점 아저씨와의 일입니다. 그 아저씨는 더벅머리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붉은 고기를 자르거나 신문을 멍하니 들고 앉아 있었죠. 어느 여름날 어머니 심부름으로 찌개용 돼지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 골목바닥에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꽃무늬 바지에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정육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빛은 붉었고 아저씨의 얼굴은 번들거렸습니다. 고기 한 근을 주문하자 아저씨는 붉은 고기를 묵묵히 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려다 열린 냉장고 안에서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검은 눈동자에 빨갛고 긴 혀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확실한지 혼란스럽지만 그 순간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억지로 넣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정육점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문구점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선 가게들은 모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자주 가위에 눌립니다. 어느 날 밤 장구치는 소리가 들리며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고 묘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날 밤 침대 발치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칼을 가진 그 여자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응.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탁할게. 그 후 제 방은 가장 추운 방이 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방에서는 잘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 막내이십니다. 대부분의 전래동화 속 막내처럼 마음씨가 곱고 바른 분이시죠. 항상 가족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언니와 오빠들을 소중히 여겨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애쓰시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자 화가이기도 하신데 들국화처럼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닌 분이세요. 유머 감각도 풍부하셔서 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거릴 때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자매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창백한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큰이모님이 꿈속에 자주 나타나신다고 했죠. 어머니는 제가 괴이한 일과 관련이 깊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종종 묘한 경험이나 꿈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십니다. 그날 들려주신 꿈 이야기는 정말 기이한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밤 돌아가신 큰이모님이 어머니의 침대로 기어 올라와 어머니를 무덤으로 끌고 가려 하거나 팔다리를 뜯어 먹는다는 겁니다. 이모님의 모습은 표독스럽고 무서웠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생전에 잘 챙겨드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이모님을 밀어내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달래며 그것이 죄책감이 만들어낸 헛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경험상 죽은 친척이 꿈에 나타나 몸을 먹으려 한다면 절대로 좋은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꿈속에서 보이는 친척들은 그분들이 아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든 저는 어디선가 질퍽한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부모님 방 문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부엌 쪽 코너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배를 붙이고 꿈틀거리며 기어오는 것은 돌아가신 큰이모님이었습니다. 시커먼 입술을 쫙 벌린 채 웃고 있었죠.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장면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호통이었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타난 게냐. 당장 물러가지 못해.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배가 고파 손발이 떨리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손발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발로 바닥을 쾅쾅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크니모님의 모습을 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또 오면 불에 지져 죽일 테다. 마지막 호통과 함께 그 귀신은 부엌 쪽으로 도망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온몸이 쑤셨고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밤사이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며 묻었습니다. 희한한 꿈이죠.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 간밤엔 큰이모가 꿈에 안 나왔어. 5번째 이야기. 저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보고 존재하지만 보여서는 안 될 것도 자주 봅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잘 보이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육교위나 어두운 국도변, 산속, 호숫가 같은 곳들입니다. 그리고 꿈 많고 사연 많은 여자아이들이 모여있는 여자 기숙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신발장에 떨어져 있는 혀, 아래턱이 없는 머리만 펄떡거리며 뛰어다니는 피투성이 머리, 샴푸를 줍기 위해 숙인 고개 너머로 보인 젖은 다리, 10층 창문 밖에 떠있던 파란 머리핀을 한 여자아이 등등. 이 기숙사는 신축 건물이고 자살이나 낙태 같은 사건이 없었던 깨끗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괴이한 것들이 보이는 이유는 아마 여자 기숙사 앞을 파서 만든 도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과 여자는 어째서인지 귀신과 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여학생 2명이 기숙사를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와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물건 넘어지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죠. 떠도는 소문을 종합해보자면 6층에 살던 2 여학생이 새벽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차가운 물로 서둘러 씻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둘뿐이었는데 철벅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렸죠. 그녀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고 맞은편 샤워기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샤워실 바닥을 희죽희죽 웃으며 기어오는 여자를 본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반신이 없었습니다. 2 팔을 이용해 스르륵 기어오고 있었죠.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허리부터 바닥에서 솟아나듯 나타나 미끄러지듯 다가왔다고도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들 중 1명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다른 1명은 비명을 지르며 샤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2 사람은 공포에 질려 기숙사 생활을 그만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기숙사 샤워실은 어지간한 담력이 없이는 혼자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공사 현장에서 목격한 사고의 진실.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섬뜩했던 경험이었어.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토목과 출신이라 토목기사로 일했었어. 1년 반 동안 공무 쪽에서 일했는데 내가 처음 배정받은 현장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였어. 태풍 매미로 유실된 다리를 복구하는 공사였지. 그곳은 굉장한 오지였어.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가져다 현장 사무실로 썼고 숙소는 사무실 앞 슈퍼 2층이었어. 슈퍼라고는 하지만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을 정도였지. 한 번은 새우깡 하나 집으면서 물었어. 얼마예요? 그때 할머니가 대답하시더라. 1,000원.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런, 봉지에 5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자 할머니가 꼽냐?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어. 그곳은 손님은 왕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곳이었지. 제대로 된 슈퍼에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은 가했어. 위로는 지리산, 아래로는 경호강 래프팅 코스로 이어지는 도로, 중간쯤에 우리 현장이 있었어. 도로는 좁았지만 공사 현장이 많아서 덤프트럭들이 수시로 지나다녔지. 근처에 밥집도 없어서 매번 차로 15분을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곤 했어. 그때 내 차는 마티즈였는데 한 번은 소장님과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덤프트럭이 옆을 지나가더라. 트럭이 너무 가까워 마티즈가 날아갈 뻔했어. 이야, 여기서 받치면 뼈도 못 추리겠는데요. 그때 소장님이 말했지. 덤프들은 한 번 들 때마다 그게 다 돈이라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야. 그래도 너무 위험하게 다니네요. 여기 노지라서 신호등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만약 죽으면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야.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현장에는 나와 소장님, 그리고 대리님 이렇게 셋이서 지켰어.
콘크리트 타설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하고 일찍 밥을 먹으러 갔어.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300m 앞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 덤프트럭은 앞바퀴가 빠져 있었고 소렌토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반쯤 걸쳐 있었지. 차 지붕이 반쯤 날아갔고 운전자는 얼굴이 피투성이었어.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고개만 끄덕거리며 정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덤프트럭 기사는 무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소장님께 물었어. 소장님, 저 사람 꺼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정도 상태면 괜히 꺼내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덤탱이 쓴다. 그냥 가자. 근데 아까 덤프 기사가 기다리는 것 같던데 왜 또 신고를 하죠? 소장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 전에 말했지.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목격자가 없으면 산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소장님이 물었어. 출동한다고 했어? 아니요. 그냥 접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소장님이 담담하게 말했어. 그 덤프 기사는 아마도 그 사람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